하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152페이지 18강 근세문화 진도를 나갈 건데, 근세문화라는 건 바로 조선 초기부터 조선 중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근대 태동기의 문화 이런 것도 다룰 거거든요. 근대 태동기는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의 그런 문화는 어땠느냐, 필기를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문화라서 막 나열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교재를 보면서 제가 문화 그 자료, 그림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할게요. 이걸 다 필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152페이지의 앞부분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8강 근세 문화. 그래서 근세 문화의 근세 부분은 바로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조선 전기 문화를 살펴봅시다. 자, 조선 전기의 문화는 어땠냐면, 조선은 참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 뭐 성리학이 국가 이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조선 초기에는 뭔가 고려를 뒤엎고 뭔가 좀 정말 나라를 좀 제대로 좀 세우고 부국강병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발달했을 때가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뿐만이 아니라 장영실과 같이 해서 뭐 콜라보해서 만들었던 많은 것들, 대표적으로 추국이라던가 해시계, 물시계, 자경로 이런 거 다 세종 때예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에서 요거 애매한데? 조선 전기인데? 요거 어느 왕 때 만들었지? 헷갈리면 거의 세종대왕으로 찍어도 거의 맞습니다. 세종대왕 때 거의 뭐랄까 문화의 르네상스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조선 전기의 문화는 15세기를 먼저 살펴보면, 15세기 같은 경우 완전 조선 초기에는 부국강병을 추구했습니다. 그 나라를 강하게 하려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과학기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종 때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돼요. 과학기술의 전성기였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였다. 장영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 창제했고요. 이게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가 훈민정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워드 치고 채팅하고 한글하고 IT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훈민정음이에요. 우리의 키보드 때문이죠. 중국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그 수많은 문자들 얼마나 키보드 치기 힘든지 아세요? 영어도 물론 키보드가 쉽긴 하지만 영타와 한글, 한타를 했을 때 한글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누구랑 막 싸우고 악플 달 때 생각해봐요. 얼마나 타수가 빨라지는지. 뭐 카톡 문자 막 다 훈민정음 때문에 그렇게 빨리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SNS 이런 게 발달한 것도 다 훈민정음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초기에는 편찬산업을 활발하게 합니다. 뭔가 조선을 처음 세우고 나서 이런 역사서라던가 그 지리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 편찬 사업이 많다. 역사 쪽이나 지리, 뭐 의례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편찬을 많이 했다라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16세기로 넘으면 이제 조선 중기로 좀 넘어오는 시기인데, 16세기에는 이제 바로 성종 때부터 사림이 이제 정기 진출을 하죠. 조금 보수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세기 이제 사림에 정계 진출이 있고, 이 뒤로 뭐 사화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적인 것이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학기술보다는 약간 심오한 이런 주기론, 주리론, 막 이런 이념적인 싸움이 많아집니다. 성리학 발달.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서원을 많이 건축하게 되죠. 도산서원, 이런 식으로. 서원은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원이에요, 학원. 그리고 자기네 스승들에 대해서 이제 제사도 지내는 그러한 학원. 하나의 파벌을 만드는 무슨 서원 출신. 그것이 나중에 붕당을 만들게 되고. 조선 전기에는 뭐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편찬 사업만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찬 사업은 좀 중요하니까. 어떤 것들을 주로 편찬하였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역사서입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그 전의 왕조를 디스해야죠. 내가 이 왕조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 초기에 써놨던 고려사를 보면은 아주 그냥 뭐 공민왕은 아주 개이고, 공민왕이 가지고 있었던 자제위라는 그 단체는 개이 단체 같고, 신도는 완전 요승이고, 겁나 디스해놨어요, 고려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승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과연 뭐가 진짜고 뭐가 어떤 부분을 조금 조작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쨌든 역사서는 조선왕조실록,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 쓰여져 있어요. 왕이 그날 무슨 옷을 입었고 왜 화를 냈고 용변은 어떻게 받고 뭐 이런 식의 감기 때문에 힘들어했고 정말 그날의 일기, 승정원 일기라는 것도 있는데 왕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승정원 일기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대단한 게 그 역사서를 왕이 살아있을 때는 오픈하지 않아. 왕이 이거 지워. 야, 나 이거 뭐야? 이거 지워. 이거 창피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선왕이 살아있을 때는 오픈하지 않아. 죽은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오픈해서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자세하고 유네스코 문화재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조선시대 사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조선왕조실록은 사초와 시정기로 이거를 사초와 시정기를 추려가지고 만든 거다. 사초라는 건 사관이 기록한 거, 사관이 기록물, 그걸 사초라고 하고, 시정기는 각 지방의 그런 관청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는 사관의 기록이라는 거는 이제 맨날 그런 왕이 무슨 일을 했고 뭐 이런 궁궐에서 있었던 무슨 그 나라의 사건들 그런 거 이제 정리하고 관청들의 이 사건들을 정리해서 조선왕조실록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편년체라는 거 중요합니다. 편년체. 년자 들어가죠. 년자. 편년체는 년, 월, 일 순으로 몇 년, 세종 몇 년, 몇 월, 며칠에 막 일기처럼 썼다. 시간의 흐름처럼 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년, 월, 일 순서로 저술하였다. 편년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썼다라는 거예요. 편년체는 시간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 고려사는 이제 고려의 역사를 쓴 건데 조선시대 때 이 고려사는 좀 고려를 많이 디스했죠. 김종서 정인지가 이제 쓰게 되는데 김종서 정인지를 시켜서 이제 고려사를 정리하게 되는데 사람 안 쓸게요. 그냥 고려사를 정리해서 쓰게 되는데 이건 기전체입니다. 자, 고려사는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과 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일거수일투족 그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다 몇 년, 태종 몇 년, 월, 뭐 년, 월, 일 이렇게 쓴 건데, 고려사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다 지난 역사잖아요. 지금 현재 역사도 아니고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사건 중심으로. 그래서 기전체로 썼다라는 거. 편년체와 기전체를 좀 따로 나눠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전체라는 거는 연표가 있고요. 사마천의 사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기전체로 쓰여져 있는데 연표, 무슨 지, 열전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전체예요. 무슨 열전. 인물 중심의 열전. 인물 중심, 사건 중심. 뭐 연표라는 게 사건 중심이잖아. 몇 년도에 무슨 사건 이런 식의 연표, 지, 열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모두 사건 중심으로 썼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오면은 기전체다. 그리고 편년체는 연, 월, 일 순서. 시간의 흐름대로 쓴 거는 편년체. 뭐 요거랑 같이 이제 합쳐서 통합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삼국유사에 대한 거. 이련이 쓴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라고 하는데, 기사본말체는 이제 설화 중심으로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얘기 나눠주는, 뭐랄까? 동화구연? 이야기의 흐름대로. 그러면 이제 기사본말체. 편년체랑은 좀 달라요. 편년체는 딱 연, 월, 무슨 날 이런 식으로 날짜를 되게 중요시해요. 일기 같은 거고, 동화구연처럼 어떤 마을에 무슨 전설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당군왕검이 어떻게 해가지고 곰과 호랑이가 와가지고 막 좀 동화 같고 판타지스럽고 설화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사본말체입니다. 그건 삼국유사. 그 뒤로는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서로 넘어갑시다.
자, 윤리서. 성리학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윤리서도 중요시했어요. 윤리서. 뭐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는 뭐냐면 효자, 이제 각 지역의 충신, 효자, 연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쓰는 거야. 그리고 보고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성리학적인 의례서인데 그런 연려들의 삼강행실도 보면 어이없는 거 되게 많아. 연려가 막 자기의 남편이 죽어가지고 따라 죽고, 뭐 임진왜란 때 삼강행실도 보면 임진왜란 때 외놈이 내 손을 잡았다고 손을 자르고 뭐 그런 연려들. 이렇게 연려가 되어 여자는 이런 연려가 되어야 된다. 정절을 중시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삼강행실도예요. 그리고 뭐 동몽수지. 이건 아이 동자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동교육. 아이들은 뭐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고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렸을 때 그런 아동교육과 관련된 예절. 이런 거. 요즘 아이들 동몽수지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나. 요즘 애들 좀 예절이 약하죠. 이런 것도 있고 칸이 옆에 있으니까 의례도 쓸게. 의례서는 국가에 무슨 여러 가지 의례를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제사 지내거나 차례 지내거나 설날에 그런 거 할 때 부모님들 책 보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 제사를 지내는 방법, 제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의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의례, 국가에서 무슨 결혼식 이제 황후의 왕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있을 때 그런 순서, 뭐 장례식 순서 이런 의례들이 다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조의례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런 국가 의례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랄까 그 나라를 처음 세우고 정리하기 위한 거. 이건 역사를 정리한 거고 윤리는 이제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충, 효, 연려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 어린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국조의례, 의례에 대한 거 쓴 거고 그 다음에 법전. 법률에 관한 건데 경국대전 나오겠죠. 저 경국대전.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을 합니다. 경국대전. 자, 경국대전은 조금 이거는 좀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경국대전은 형법에 대한 게 쓰여져 있는 법률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6조 체제였죠. 2호 예병 형공 체제였죠. 그 2호 예병 형공 그 6개 6조에 그거에 관련된 법률로 해가지고 6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구성을 왜 숫자로 써? 왜 이상 정신 나갔나 봐. 6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가끔 내가 말한 거랑 손이 따로 놀 때가 있어. 6조는 2호 예병 형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조는 뭐냐면 인사권을 담당하는 거야. 인사권에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 거지. 호조는 세금에 관한 건데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거고, 뭐 예조는 의례와 관한 거, 이런 외교와 관한 거에 대한 법률, 그리고 2호 예병 병은 이제 병사, 군사와 관련된 법률, 뭐 형법은 말 그대로 형법, 그런 제일 중요한, 경국대전에 가장 중요한 게 형법이죠. 그런 범죄와 관련된 거. 그리고 2호 예방 형공, 공은 이제 건축에 관련된 건축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한 거고, 이제 조선시대에 이런 유교적인 통치 질서의 기본 통치 질서를 완성한 거죠. 완비. 첫 번째로 이제 완비한 거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과부의 재가를 약간 금지하는, 이제 그 과부가 이제 지아비가 죽고 나서 과부가 재혼을 했어. 재가를 한 그 엄마의 자식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연려가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성리학적인 그런 법률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즉 재혼하지 말라는 소리죠. 자식의 앞길을 막는 거니까. 자, 그리고 법전까지 썼고, 자, 근데 맨 마지막이제 지도와 지리지입니다. 지도. 자, 지도는 이때 당시는 이제 뭐 김종호의 대동여지도가 나오지 않은 조선 전기예요. 조선 전기의 지도하면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중국이 되게 크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크게 그려져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자, 어쨌든 하는 검에서 우리가 주관식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혼일강리.
혼일! 앞장만 외우세요. 혼일. 혼일강의 역대 국도지도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혼일.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적인 지도랑은 많이 차이가 나죠. 중국이 오지게 큽니다. 그냥 아주 그냥 중화사상에 쩔어있는 지도예요. 중국이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엄청 크게 그려놨고 그리고 거기 옆에 막 쩌리들 중국 앞에 있는 쩌리들은 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쪽 유럽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지도 그래도 은근히 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럽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여기에는 신대륙이 없어요. 미국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밑에 있고. 그래서 이 지도의 특징은 중국이 엄청 크다. 중화사상이 나타나는. 이거 뭐 거의 중국 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화사상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소중화사상. 우리는 작은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크다. 이게 혼일강의 역대 국도지도. 현존하는 아시아 최고의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혼일강의 역대 국도지도. 자, 그 다음에 지리지. 중화사상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지리서. 지리와 관련된 건 이때 조선 초기에는 세금을 걷기 위한 용도로 지리서를 만들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국토의 현실적인 것을 파악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뭐 사람이 몇 명 살고 그 지역의 특산물은 뭐고 그런 걸 알아야지만 이렇게 공납이라는 세금을 제대로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위한 목적이었어요. 약간 백과사전식의 나열식. 이 고을은 뭐가 유명하고 뭐가 있고 이런 식의 약간 나열식 백과사전 같은 느낌.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좀 백과사전식이다. 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는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교재 보도록 할게요. 152페이지. 자, 152페이지 제가 설명을 지도 지리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불교, 도교의 민간신앙부터 볼게요. 불교 정책은 억불책, 숭유 억불책을 했기 때문에 교재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디 설명하는 거냐면 152페이지면 밑에 쪽 설명하고 있어요. 불교, 도교, 민간신앙. 불교 정책은 아무래도 숭유 억불 정책을 했기 때문에 사원 소유와 토지와 노비를 모두 회수했어요. 도첩제. 이제 승려는 이렇게 딱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승려가 될 수 있는 도첩제를 실시했고 세종대왕 교단도 심플하게 정리하고 하지만 세조는 그래도 좀 불교를 어느 정도는 융성하게 좀 풀어줬어요. 그래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하기도 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거 경천사 그 10층 석탑을 그 양식을 이어받은 거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 이게 바로 원각사 10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야. 자, 불교는 뭐 이 정도로 그냥 숭유 억불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도교와 풍수지리설. 도교와 풍수지리설. 도교도 당연히 억제했겠죠. 이제 성리학에서 봤을 때는 뭐랄까 사문난적이다, 이단이다 이러면서 도교는 도교 행사를 많이 축소했고 소격서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소격서. 그래도 국가에다가 소격서를 설치해서 제천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의 초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도 거행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안 내려. 그럼 하늘에다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초제를 한다던가, 이제 농사를 다 지고 나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고맙다고 이제 초제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해가지고 찍어 내리게 된 게 바로 조광조. 조광조가 소격서를 폐지하자. 이 성리학적으로 이단인데 이거 국가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없앴다가 이제 대왕 대비들의 분노를 사서 결국 주초위왕 그것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기묘사와. 그다음에 풍수지리설은 항양천도의 수도로 옮기는데 반영을 했고 나중에 사대부의 묘지 선정에 영향을 끼치고 조선 후기의 산소 문제로 불거집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인 곳에 자기 부모님의 묘지를 쓰는 것이 이런 효도와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은 그나마 이 중에서도 조선시대에도 계속 그 맥락을 이어가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넘어가 볼게요. 과학기술의 발달. 자, 교재 보십시오. 천문학과 역법. 자, 천문학과 역법. 자, 천문학과 역법. 천문도.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 멋있는 거 나오죠.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별자리입니다. 근데 실제 별자리랑 정말 거의 흡사하고
엄청난 문화재죠. 예,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라는 그러한 약간 왕권 강화를 노리기 위해서 별자리를 만든 이유가 있고, 칠정사는 역법서인데 그런 중국의 약간 수시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역법서를 중국 걸 썼어. 안 맞는 거야. 그 역법도 왜 중요하냐면 양력, 음력 같은 그런 날짜의 개념이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매우 필요해요. 근데 안 맞아. 이게 중국 거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새롭게 만든 역법서.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서이기 때문에 칠정사는 중요합니다. 칠정산. 이제 그 전에 불편했었다라는 거, 예, 칠정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7개의 움직이는 별을 계산해서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역법서다. 칠정산.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역법서다. 그래서 중요하다. 뭐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요거만 설명하는데 진짜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문화재죠. 그 다음에 천문학, 농업 관련 각종 기구를 발명하게 됐다. 호니, 가니, 뭐 해시계, 물시계 뭐 이런 거. 호니, 우리 100원, 10,000원짜리에 있는 이게 호니죠. 호니, 혼천이라고도 하고, 호니, 가니, 시간 측정, 뭐 자경로, 뭐 물시계, 앙부일구, 해시계, 뭐 이런 거. 물시계는 이제 물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맞춰 시계로 쓴 거고, 앙부일구는 이제 해의 그런 그림자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요런 것들 다 모두 언제?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강우량 측정 추구기. 사실 추구기의 아이디어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잘생겼다는 문종의 아이디어를 낸 거긴 한데, 어쨌든 장영실이 같이 붙어가지고 콜라보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물시계. 아니, 물시계래. 추구기. 추구기는 우리나라 최초라는 거. 대단하죠. 추구기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장영실. 토지 측량, 인지, 규형이라는 토지를 측정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 이것도 역시 세종 때. 그래서 요 시기는 다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표 해놓고 세종대왕 써주고, 세종대왕 이런 것도 만들었어. 기리고차라는 것도 만들었어. 요거는 이제 수레가 갈수록 이제 그 수레가 몇 바퀴 돌면 그거에 따라서 뭐 종이 치고 북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를 측량하는 거야. 토지 측량이 왜 중요하겠어요? 농사 지을 때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토지가 몇 마지기고 뭐 그거에 맞춰서 세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이러한 과학 그런 기술, 그런 각종 기구를, 과학 기구를 발명했다. 자, 그 밑에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인쇄술. 자, 인쇄술, 농학, 뭐 농업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쓱 볼게요. 자, 인쇄술, 활자 인쇄술. 자, 요런 거는 정말 그냥 정리하면서 보고 가면 되는데, 태종 때 주자소를 만들어서 개미자를 만들었다. 글씨 이름이에요. 개미자. 세종대왕 때는 갑인자. 그전에는 밀랍 대신 식자판 조립 방법을 착안해왔다. 이것도 세종대왕 때. 밀랍은 약간 촌농 같은 건데 그런 걸로 원래 껴서 붙였었는데, 식자판이라고 해가지고 모서리에 판을 껴가지고 딱 맞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지술은 종이 만드는 조지소가 있었다. 조지소 동그라미. 조지소. 그 다음에 이제 농학의학, 농업기술, 농업기술, 농사직설 별표해주세요. 농사직설. 그전에는 농상집요라고 해가지고 원나라에서 가져온 농법서를 썼어요. 그치만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이런 토지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풍토에 맞춰서 우리 토지에 맞춘 농법서를 만든 거지. 그게 농사직설. 그래서 완전 별표, 시험에 매우 잘 나옴. 농사직설 별표 해주시고요. 우리 풍토에 만든 농부들의 영농 경험 수록. 역시 세종대왕 때. 세종. 자, 금양장록은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강희맹. 금양장록에는 강희맹 써놓고 개인이 만든 겁니다. 시흥지방의 농업기술을 그냥 이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거야. 농사직설이 완전 대박, 완전 중요해요. 국가에서 우리 풍토에 만든 농민들을 사랑해서 만든 거니까. 세종대왕이. 그래서 농사직설 시험에 잘 나오고, 농상집요는 고려 때 원나라가 가져온 거고, 농가집성은 조선 후기에 효종 때 만든 겁니다. 이제 농사직설만 사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얘만 완벽히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의학, 향약 집성방 동그라미 해놓고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 그러니까 뭐든지 부국강병적으로 우리 스타일에 맞는 우리 농법서, 우리 의학서 이런 것들을 조선 초기에는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뭔가 좀 성리하게 쩔기 전에 좀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나중에 이런 움직임은 언제 생기냐면 이제 실학 같은 게 발달하면서 국학 연구를 하면서 조선 후기에 다시 유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 정리.
그리고 의박육치는 의학 백과사전. 뭔가 향약 집성, 약과 관련된 것 같으니까 약재와 연결해 주시고, 의박육치, 의자가 들어가니까 의학과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기제조기술 발달 화포계량 최혜산. 최혜산은 최무선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 최무선의 아들, 최혜산. 신기전. 신기전은 그 옆에 그림이 있을 텐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촥촥촥촥 한 번에 화살이, 불화살이 막 나가는 게 신기전이에요. 화차는 그 신기전을 장착할 수 있는 수레. 거북선은 아실 거고. 자, 문학과 예술의 발달로 넘어갑시다. 서거전의 동문서는 좀 빼어난 글들을 골라서 정리한 건데, 동문서는 이제 동문선의 몇 수, 뭐 이런 식으로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건축은 무의사 극락전. 건축은 원래 건축에 발달하면 항상 이런 사찰, 절들이 나오는데, 조선 시기에는 절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되게 엄청난 사찰이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무의사 극락전도 그냥 소박해요. 무의사 극락전, 그렇구나. 그리고 해인사 장경방전, 뭐 이런 건 워낙 유명하고, 원각사지 십층석답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 정도 이제 시험 문제 경천사 십층석답과 연결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서원, 16세기 서원이 발달하죠. 사림들 때문에 도산서원, 옥산서원, 각 지역에 서원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경복궁, 궁궐이 이제 건축으로는 궁궐이 발달하게 되는데, 뭐 경복궁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왕이 거처하는 궁궐. 그리고 정궁, 법궁으로 불린다. 경복궁의 왼쪽에는 왕대비 위패를 모신 종묘로 설치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6조거리에는 의정부와 6조 주요 관청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 예술은 자기공예에 분청사기와 백자가 나옵니다. 분청사기는 까끌까끌한 약간 그런 거예요. 청자에서 원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유약을 묻히지 않은 까끌까끌한 소박함, 뭐 요런 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그냥 술병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소박한 게 매력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백자는 하얘가지고 선비들의 고고한 정신, 이건 달항아리라는 백자인데 하얗고 순박한 그런 깔끔함으로 담백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선비들의 정신과 맞아가지고 나중에 16세기에는 백자가 유행을 하게 되죠. 분청사기 15세기, 백자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는 이 백자가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푸른색으로 난을 치고 사군자를 그리고 그림을 그려요. 그것은 청화백자입니다. 청화백자는 17세기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거의 다 했어요. 야. 왜 안 내려가? 자기공예 설명했고, 그림 봅시다. 그림과 음악. 자, 안견의 목류도원도. 목류도원도는 안평대군의 꿈을 이제 안견이 그린 거죠. 목류도원도가 요겁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 엄청나게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뭔가 이게 좀 몽환적이고 꿈속에서 본 그러한 멋진 그런 극락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조화롭게 묘사했다. 안견. 이거 많이 연구하고 막 일본 사람들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림이죠. 목류도원도. 그리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이겁니다. 이제 좀 여백개미 이런 거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 여백개미가 나타나게 돼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생각하 사색에 빠져 있는 것 같죠? 엎드려 자고 있는 거 아니겠죠? 약간 난을 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수묵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인물의 내면을 잘 묘사했다고 하는데 자는 것 같은데 귀여운데? 졸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인물의 그런 고민, 내면을 잘 묘사했다. 16세기에는 사군자를 많이 그립니다. 매난국죽, 그쵸? 매난, 대나무, 국화 이런 것들 사군자를 주로 이렇게 난을 많이 쳤고, 심사인등의 조충도는 이제 그런 수박이랑 곤충 같은 거, 나비 이런 거 심사인등이 잘 그렸어요. 뭐 그런 것도 유명하다. 음악은 정간보, 요것도 세종대왕이 만듭니다. 정간보는 우리나라 악보예요. 악보. 그래서 그 악보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도 크게 발달할 수 있었어요. 악보. 뭐랄까, 음의 길이와
높이까지 표현할 수 있는 악보입니다. 그리고 아악을 정리하고 악학개범은 이제 그 악보집이에요. 악보집과 연주법 같은 걸 정리하는 그런 하나의 책이죠. 악학개범을 간행해서 이제 그런 우리의 음악 그런 문화를 남겨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 파트는 근세 초기는 사실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 그나마 다소 간단하게 끝났어요. 자, 그럼 문화 파트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봅시다. 154페이지 문제 33번, 35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근 책으로 옳은 것은 자네 들었는가? 왕명에 따라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책을 처음으로 만든다고 하더군. 딱 봐도 농사직설이네. 아, 그래서 얼마 전 관리가 찾아와 좋은 씨앗 고르는 방법을 이것저것 물었던 것이군. 왕명에 따라 세종 국가에서 우리 풍토에 맞는 최초의 농법서, 그냥 농사직설이죠. 3번 금양장롱 강희맹, 왕명이 아니라 개인이 만들었고, 농가집성, 헷갈리죠? 농가집성 조선 후기 효종 때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아니 그럼 이게 왜 농가집성은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책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사직설이에요. 농가집성은 처음이 아니다. 농상지변은 원나라에서 가져온 거고, 산림경제는 농법서이긴 하긴 한데 농사랑 약간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이런 거 좀 농법서라고 하기에는 좀 되게 좀 광범위해요. 좀 농법서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음식 만드는 법도 있고 여기에. 자, 그 다음에 35번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책에 대한 설명. 춘추관에 실록청이 있었네요. 실록, 자료수집, 편찬, 사고. 아, 사고의 5대 사고에 보관했다. 이거 실록에 대한 내용. 조선왕조 실록이죠. 자, 세가 지 열전으로 구성되었다. 열전 나오면 기전체라고 그러고 이건 고려사겠죠. 아니죠. 2번. 이게 정답이에요. 시정기와 사초. 아까 얘기했죠. 사초. 그런 사관의 기록. 그리고 시정기는 각 관청의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2번이 맞고.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는 삼국사기. 4. 불교사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삼국유사. 1년이 맞는 거. 5.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 편년체로. 이건 동국통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다음 장 156페이지 봅시다. 156페이지에서는 좀 문화재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자기 나와 있는 문제로 38번 볼게요. 38번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잠시만요. 아이고, 너무 크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칠정산 4편,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서라고 했죠. 이 책은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로 이를 통해 일식과 월식을 날짜와 계절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되게 편해졌겠죠. 칠정산 4편, 세종대왕 때 만든 것이고,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원나라의 수시력에다가 아라비아 회회력을 합쳐서 우리나라 스타일로 만든 건데요. 기역, 지전설이 소개되어 있다. 지전설은요, 아주 조선 후기 나중에 김성문과 홍대영에 의해서 약간 조선 초기보다는 조선 후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국학연구하면 그때부터. 지전설 소개는 아니에요. 이거는 역법서지 지전설은 여기 소개되지 않습니다. 니은 정약용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아니죠. 칠정산 4편은 국가에서 만든 역법서예요. 정약용은 1표 2서라고 그래가지고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아니고 디귿 세종 때 간행했다. 맞고 리을 수시력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맞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이 도자기는 주로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제작되었다. 거친 질감,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 우리의 멋, 청자의 분을 발랐다. 분청사기 고르시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번은 백자, 3번은 요거 청자예요. 청자인데 무슨 청자 칠보 투각 향로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4번은 청화백자, 그
나중에 17세기부터 나온 청아백자, 5번은 상감청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화재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림과 함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림과 함께 정리하시고, 교재에 다 그림이 있으니까 만약에 교재에 그림이 없다면 여러분들 검색해서 좀 그림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근세 문화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대 태동기로 넘어가도록 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근세 문화 이제 마무리입니다. 근세는 이제 마무리고, 다음 시간에는 근대 태동기의 정치로. 근대 태동기 이름, 저번에 이미 제가 한번 분당에 대해서 정리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세도 정치, 농민분기 뭐 이런 부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